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신흥국, 다른 대만이라든지 다른 국가들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나타난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부분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연기금이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연기금에서 아주 대규모의 매수세가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유입이 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린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연기금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내일 주식 대여 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연기금에서 주식을 빌려서 이제 공매도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연기금에서 주식을 빌려주는 부분을 차단한다는 이 법안인데요. 이게 내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할 경우 시장에서 쇼 커버링이 좀 더 강하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공매도라든지 대차를 해가지고 주식을 갚는 경우가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배당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당에 앞서서 보통 청산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은 순수 들어왔던 물량도 있겠지만 뭐 배당을 앞두고 쇼 커버링 성향도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다른 신흥국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내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이라든지 건설, 이를 비롯해서 화학, 정유, 그리고 IT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이제 이번 주까지는 제가 시장에서 크게 어려울 것 없이 바닥이 확인된 시장이기 때문에 위쪽 방향 보고 낙폭 가대를 보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건설 업종을 제가 어저께 이제 오는 시간에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건설 업종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설 업종을 볼 때 많은 이제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건설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신 그런 상태인데요. 건설 업종에서 왜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자산 가치의 거의 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를 많이 보이고 있냐, 그리고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우선은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 해외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중동에서 많이 수주를 하는데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좋을 때 중동 국가들은 유가가 좋을 때 이제 원유를 많이 팔아서 그 판 원유 가격 가지고 자국의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유가가 낮다 보니까 팔면서 이익이 예전만큼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라는 이런 부분을 많이 못하는 것이 발주의 감소로 갔고, 발주 감소가 결국은 해외 공사에 대해서 수주가 축소가 된다, 이게 성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해외 공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디스카운트 받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중동에서 이제 마켓시어, 그러니까 이제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발주하는 공사 대부분은 다 우리나라가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었는데, 이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급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다시금 서서히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때를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좀 이따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지만 2011년도에 국내 주택 경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때가 이제 미분양이 거의 극에 달았다라고 할 때 그 구간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해외 공사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가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이 저가 수주 받았던 것이 실제로 작년부터 대규모의 충당금을 설정할 정도로 손실을 크게 나타난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저가 수주 자체도 안 받는다 쪽으로 바뀐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발주 자체도 많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중동에서 받았던 저가 프로젝트가 얼만큼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걸 현재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해외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저가 수주 받았던 프로젝트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종합건설사를 보통 한 4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만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들 두 종목이 가장 밸류적인 메리트라든지 실적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까지도 다른 건설에 비해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갖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3분기까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저수익 프로젝트 현황을 좀 나타낸 그런 표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수주로 받았었던 중동 프로젝트는 이미 3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태이고요. 그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 대규모의 빅베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워낙에 이제 대림산업이 중동에서 받았던 수주 규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거의 9조 1천억 정도 받았었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대부분 마감이 되어가는 구간에 들어가고 새롭게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절반도 진행이 안 된 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적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계약 잔액이 한 9,50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정률이 한 90%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이제 저가 수주 프로젝트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예전에 성장풀이였는데 저가 수주 받았던 것이 이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국내 건설사들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 부분인데 우리나라 조합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도 있지만 국내 주택사업도 있죠. 근데 국내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매매 가격의 정상화 그리고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정책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핀 거죠. 뭐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늘려주는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전에는 주택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해외 공사 쪽으로 눈을 돌렸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저가 수주 받았던 것이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국내 주택시장이 좋아지니까 이쪽으로 이제 무게를 많이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예전에는 전체 이제 매출의 중심을 딱 잡아놨다면은 국내 주택시장과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반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2011년도에 이제 국내 주택 경기나 이런 걸 꺾이면서 해외 쪽에다 무게 실어놨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해외 쪽에서는 거의 수주가 적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키워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분양시장도 똑같이 갔는데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때가 이제 다시 한번 주택 가격이 비쌌을 그런 때였는데 이때 분양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분양했던 것이 금융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면서 안 좋았다가 다시금 2011년부터 분양 시장이 활성화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의 분양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양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은 사실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건설사들은 내후년과 뭐 내년 2010년, 2017년 이때부터 이익의 증가세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국내 분양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저가 분양이 아니라 가격 제한폭을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분양 자체가 굉장히 좀 고분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양한 것이 이제 기업들, 건설사들의 실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공사 부분에서 계속해서 안 좋던 저수익 프로젝트는 거의 없어지고 이제 국내 분양했던 부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신 우리가 또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분양을 하고 착공을 하고 이 과정이 있는데 착공할 때 초기에는 철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겠죠. 그래서 철강 쪽도 이렇게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입주할 때쯤에는 건자재까지도 연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분양이 많이 됐으니까 이익이 좋아진다. 건설사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철강이라든지 그 외적인 것도까지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이런 거죠. 분양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양을 받은 것이 나중에 내년부터 LTV와 DTI가 8월 달에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부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대규모 분양한 것이 문제 생긴 것이 아니냐.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전과 틀린 게 뭐냐. 이게 차이가 나는데 자 우선은 이제 국내 건설사들 대부분이 똑같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분양을 크게 증가시켰고 가장 크게 증가를 많이 시킨 기업이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그리고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원래가 규모가 작았었는데 굉장히 많이 키워놓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건설사들이 전부 다 주택시장에서 많이 분양을 했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2006년, 2007년도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평수, 아주 큰 평수죠. 그러니까 27평 이상의 우리가 보통 국민주택 평수다 하는 것을 27평 전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상의 약간 대형 평수에 대해서 비중 자체가 컸었습니다.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결국 이게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이제 금융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이 부분이 다 전부 다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아버린 그런 케이스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분양이 커진 케이스가 이 큰 평수였고요. 반대로 그전에는 이제 중소형 평수 자체도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최근에 대부분의 분양은 70% 이상이 작은 평수. 그러니까 뭐 18평에서 25평 정도의 작은 평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요에 맞춘 그런 평수다라고 부른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1인에서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그 수요에 그대로 맞춰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분양시장에서 큰 평수가 추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 임대 시장으로 키우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금리가 싸니까 금리 쌀 때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나중에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될 경우 시장에서 아파트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 여력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비 시장을 위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 쪽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또 체크할 부분이 미분양이 늘어났냐 아니냐 이거 따져야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현재 2012년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구조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하는 나이대가 15세에서 64세를 주로 이해하는데요. 실제로 2012년 전후로 해서 꺾인 거죠. 그래서 인구 고령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30%에 육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육박한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부분이 1인에서 2인 가구를 선호하게 되고 나머지가 그 외적으로 예전에 얘기하는 대가족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란 거죠. 그래서 분양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분양이 일어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수요에 맞춰서 나타나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분양 같은 경우 가장 크게 증가했을 때가 앞서 말씀드렸던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큰 평수를 중심으로 분양했었을 때 그때가 결국 금융 위기가 터지고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았을 때 이때가 미분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미분양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그러니까 신규 분양도 잘 됐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 미분양된 아파트도 새롭게 재분양한 것도 올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실적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이어질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온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건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남북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북한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그렇게 때는 엄청나게 건설주들은 호재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부분은 먼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내년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중국만 인프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하고 인접한 전체 해양국들 전체가 인프라 투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수주가 늘어난다면은 국내 주택 산업에서 분야했던 것은 안정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 분야한 것들이 분양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수주를 받는 것들이 좋아지게 될 경우는 건설주가 성장 동력까지도 다시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건설 업종을 볼 때 유가가 좋아야지 좋다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좋을 때도 마찬가지로 건설 업주들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가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만 갖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사실 주가가 비싸죠. 왜냐면 삼성 엔지니어링 예전에 해외 공사를 중심으로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해외 공사를 중심하는 기업이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예전에 좋았지만 이익도 많이 내고 지금은 너나 없이 안 좋은 상태이고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른 현대건설이나 대림사에 비해서 오히려 비싼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을 안 한 것인데 이번에 또 대규모의 손실을 받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상증자 끝나고 나서 해외에서 공사가 다시 수주가 정상화된다 할 때는 좋을 것이고요. 반대로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가장 주가를 크게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산업은 해외에서 공사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택산업만 거의 진출하는 상태니까 오히려 국내 주택산업이 좋아졌다는 부분이 현대산업 주가를 강하게 연결했던 거죠. 다만 건설주들이 대표 건설의 1, 2위 건설사들이 다 주저앉은 상태가 돼버리니까 현대산업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강세 띄수기보다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깎이는 그런 구조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급락이 떨어진 그런 케이스였죠. 자, 그럼 현대건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건설주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이유는 간단했었죠. 올해 분양을 사상 최대로 한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한다는 부분이 건설주들의 업황이 좋아진다 쪽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또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가가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중동에서 수주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2분기 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 당시에 대림산업이 또 한 번의 어닝 쇼크를 나타냈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 저수익 프로젝트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거의 현대건설 같은 마무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빠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다가 이 구간에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제 분식회계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무너졌던 그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현대건설이 국내 1위 건설사다 이런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 프리미엄이 싸그리 다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오히려 어저께도 설명해드렸던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워낙에 수혜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을 키우고 현대건설을 키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반등이 오늘 잘 나온 그런 모습까지도 연결되는데 지금 구간대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 자리를 지지를 받고요. 앞전에 돌파 지지를 받고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36,000원에서 37,000원짜리대를 돌파까지 나온다면은 최소 4만 원까지는 열려지는 그런 그림이다 보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밸류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은 올해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저점이고 내년과 내후년부터는 확연히 돌아간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밸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내 코스피 지수가 밸류를 이야기할 때 거의 10% 이상을 좀 얘기하는데 현재는 7%, 6% 굉장히 낮죠. 자산 가치도 0.6배에서 0.5배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주들은 굉장히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디스카운트를 받는다가 아니라 내년 시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건설주들도 상승폭 마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대림산업에 대해서 제가 봐드리겠는데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현대건설보다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은 대림산업은 사업 영역이 굉장히 좀 다각화되어 있다 보니까 복합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해외 건설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주택산업도 있고 거기다가 유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아 부분이 실적을 또 한 번 견인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도 유아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대림산업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이익의 안정성 그리고 매출 자체가 단순히 이익의 증가가 아니라 매출 자체도 내년에는 증가세로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년 만에 매출의 증가가 전망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현대건설 다른 건설보다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무너지는 그림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는 오히려 예전 이란 제재가 풀린다 했을 때 주가가 한번 아주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시장이 무너져 같이 빠졌었는데 직전에 저점 될 때 깨지 않은 구조로 가면서 지금은 삼각 패턴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삼각 패턴 안에서 지금 상단 자리와 하단 자리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오게 될 경우는 이 상단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77,000원에서 78,500원짜리대를 돌파한다면 주 매물대가 있는 상단 자리인 85,000원까지가 단기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납포가대 건설을 공략한다라면은 저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이 두 종목을 공략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납포가대를 공략을 한다 할 때도 단순히 건설 쪽 모든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내년 시장에서 업황이 돌아간 쪽 그리고 이익이 좋아진 쪽 밸류제인 메리트가 높은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아예 계속해서 1, 2년 동안 쳐다볼 필요 자체가 없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밸류도 똑같습니다. 밸류적인 부분도 올해가 시장에서 작년이 대규모 손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이익의 바닥이 돌아가면서 이익의 바닥가 쳤다가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정상화가 들어가면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밸류 자체가 퍼로 따지게 될 때 현재 주가가 한 9%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를 내년으로 환산하게 될 경우는 7%에서 6% 굉장히 저평가고 마찬가지로 자산가치 기준으로 할 때 0.5에서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대림산업도 굉장히 밸류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한다라는 부분, 착공한다는 부분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모두 그 고속도로 라인에 연결되는 분양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분양이 좀 안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분양을 하는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할 때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이 좋은 거죠. 더군다나 대림산업은 또 올해 국내에서 가장 최대의 발주가 있었던 것이 SO일에서 1조 9천억짜리 대규모의 공사가 있었는데 그 역시 수주를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수주가 계속해서 감소된다는 부분하고는 달리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건자재까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은 건자재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고 나서요 2년 뒤에가 본격적인 수혜를 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시장에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증가를 했었는데요 2011년도에 분양한 것이 결국은 입주하는 시기 그때가 본격적인 매출의 증가가 나타나니까 이게 2013년도 2014년도 계속해서 강세에 띈 거죠. 그러니까 건자재 업종들이 2014년도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실적이 좋아진 모습이 나타나는데 앞서 분양했던 B2B 물량이 확대가 되었던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정부에서 재건축 법안을 또 바꿔놨죠. 거기다가 인테리어 부분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인테리어를 자꾸 바꿔줘야지 입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빈번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건자재 시장 같은 경우도 올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가 가장 최대의 분양을 했다. 그러면 언제가 가장 최대 성수기가 되고 매출의 증가 나올 것이냐 예상할 수 있겠죠. 2016년 말부터 2017년이 최대의 건자재 시장에서는 매출이 나오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철강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건자재 시장이 언제 가장 호황을 누릴 것이냐, 실적이 좋을 것이냐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건자재 시장이 언제부터 좋다?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해두면은 나중에 그때쯤 하면 올해는 건자재를 봐야 되겠구나. 공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건설업종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건설주만 따진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오늘 이제 건설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장하고 모레 시장 여전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크게 나쁠 것은 없는 시장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선은 내일 법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시장의 강세를 많이 띄게 된다면 다음 주는 우리가 소폭의 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일 시간이 되면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깡센클럽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